전국은 여야 간에 한치의 양보 없는 이 대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쟁점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총선 참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논의되던 총선 후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에 특검을 하자, 이런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19일 기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김건희 특검 악법. 이렇게 논리 구도를 세운 겁니다. 문제는 여론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입니다. 지난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죠. 이 국민일보가 한 겁니다. 그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는 지난 22일 국민의힘이 상특검법을 받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싸움이 결코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익표는 김건희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역시 총선 뒤 특검 등 이제 협상은 없다고 했으니 여야 간에 접점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정쟁특검으로 악법이라는 비판 역시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분 싸움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은 정의를 위해 발의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략을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게다가 특검을 할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과 혼인을 하기 전에 있었던 범죄 혐의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쳤지만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1년여 검찰 수사를 거쳤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야권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마 이제 오늘 이 특검 법안이 통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 내일 아침 방송에서 드릴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예정대로 한동훈 전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26일 가결했습니다. 이 절차가 아주 재밌더군요. 전국위는 이날 오후 1시 제10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그리고 투표에 붙였습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 ARS로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위원 제적 824명 중에 650명이 참여해서 찬성이 627명. 그러니까 96.46%.
그리고 반대가 23명, 불과 3.54%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비대위 설치 안건, 그러니까 비대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비대위를 만듭시다 하는 그 안건에 찬성이 641명, 98.62%. 그래서 가결이 됐습니다. 결국 중앙위 위원들은 현 국민의힘 상태를 위기 상태로 보고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한동훈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후 한동훈 위원장이 윤지혁 원내대표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을 포함해 최대 15명의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나면 비로소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합니다. 한 위원장은 늦어도 오늘 29일까지 15명의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원까지 임명되면 최고위원회는 해체됩니다. 한동훈은 어제 비대위원장직 수락인설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이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역구도 그리고 비례대표도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를 운동권 특권 정치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도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동료 시민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 뒤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글쎄요,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과실은 더 큰데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로 우뚝 올랐습니다. 그게 승리의 과실이겠죠. 설마 그것까지 가지고 쉽지 않다, 이런 건 아니겠죠. 한동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제가 보기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한동훈은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해서 586 운동권 중심인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거론하며 이른바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쯤 되면 선전포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어서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며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신을 청산해야 한다. 아마 운동권 출신들, 예컨대 임종석, 그리고 정청래,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문제의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분들만 공천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상황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 힘이
압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일주일에 2번, 3번씩 가는 것을 초현실주의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풍경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고 계산하고 몸을 사리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반응하고 바꿔야 할 때라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빠른 답보다 맞는 답으로 내는 게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승리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한동훈은 취임 수락 인설 후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총선용 악법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듣기에 따라서는 놀라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 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한동훈의 말은 윤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답변일까요?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런데 국민 어느 누구도 지금의 용산과 국민의힘 관계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 용산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동훈은 취임 입장 발표 직후에 초선이죠.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동훈은 당정을 두고 수직 수평적 관계를 논할 게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고 한 것입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그랬습니다. 재기발랄하다고 생각했던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어제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치를 한 지 12년째 되는데 아마 당정만 하더라도 이제 꽤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오후 3시 노원구 상계동 한 갈비집에서, 숯불 갈비집이라고 하더군요. 갈비집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글쎄, 정치적 자산이 있었습니까? 이준석의 말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 이준석은 탈당 선언문 초반에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과 관련한 언급도 했습니다. 탄핵의 상실을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거품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쓴 말이 이렇습니다.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두 분이 가출을 한 것도 모두 탄핵에 대한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남기기 위해 부득이하게 후보를 강하게 억제한 것이라는 변명입니다. 탄핵에 대한 상처라고요? 그건 누가 입힌 겁니까?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가하기도 싫은 변명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놀라운 말이 연속입니다. 이준석은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신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폭로입니다. 몇 달 전이라고 했는데 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김기현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 아니라고 하던데요. 과연 누가 언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입니까? 자, 이준석의 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식과 같이 얽혀서 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한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도 공격했습니다. 실제 한동훈까지 아주 엄청난 공격을 퍼붓더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도 했습니다. 그가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을 잇고 비전을 넘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누가 타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다. 박근혜 퀴즈로 정치 입문을 했죠. 그런 뒤에 박근혜를 탄핵하는 유승민 편에 섰던 자신에 대한 교묘한 변명이라고 할까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를 거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라리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은 지금 또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타깃은 또 한동훈이죠. 자, 이렇습니다. 하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계속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모두 용인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준석의 말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까? 이 말은 지금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현상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말입니까? 정말 교묘한 공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신당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준석의 말입니다.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펴뜨려지는 이야기를 하겠다. 해결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사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 그런데 이준석 신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들까요? 단언컨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100번 고쳐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게임을 많이 본 겁니까? 이날 이준석은 원래 계획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포기하고 27일 오후 3시 노원구 상계동 한 고깃집에서, 정확히는 숯불 갈비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탈당 선언은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저 하나만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통화를 했던 많은 언론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관심은 많았고 흥미는 있었지만 약발은 먹히들지 않았다. 그들의 평가입니다. 솔직히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특히 한동훈이 등장한 뒤에 이준석은 B급 뉴스밸류 판정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가 한 말이 톱뉴스가 이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서기 전에 통과 의례처럼 밥을 먹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재명과 정세균이 만나 당내 통합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분열을 수습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필요할 땐 결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혁신 통합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은 이재명에게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며 선거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이 있는데 혁신 경쟁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민생, 두 번째는 혁신. 그걸 누가 먼저 챙기느냐. 그게 승부가 갈립니다. 정세균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최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 권한, 모든 게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최근의 상황들을 수습해 주길 부탁한다. 그러면서 내놓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현애살수입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사실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하도 오랜만에 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현애살수. 불교에서 토방에서 토굴에서 공부를 할 때 최종적으로 절벽에 매달려 있는 손을 놔버리라. 그때 쓰는 말입니다. 벼랑에 매달려 있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손을 놔버리라. 현애살수.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당에도 나라에도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정세균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애살수를.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떻든 이재명은 정세균에게 당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된 언급도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정치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자성어, 이 현애살수를 주목합니다.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 결심이 필요하다. 현애살수,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착을 버리고 비장한 결단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정세균은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혁신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그는 현애살수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지 모르죠. 권칠성은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이고 분열은 최악이라고 했던 정세균 본인의 경험을 말했다며 수도권 중도층을 견인할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의 이런 조언에도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내놓을 가능성은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0.1%도 없을 겁니다. 언론은 이재명 측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낙연이 탈당해서 얻을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 이낙연이 탈당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떻든 김부겸은 이재명에게 이낙연을 만나라고 요구한 데 비해 정세균은 당대표 사퇴 결단을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이낙연이 탈당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당대표를 내려놓든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하든 모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일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손을 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만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영남 민심마저 보수 정당에 냉담해지고 있는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보수 지지층은 다시 뭉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낮 12시쯤
한남동 관제에 도착했을 때 직접 영접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식사 후 돌아갈 때도 함께 배웅을 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오찬 후 10분 정도 관저 정문을 산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저동 내부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관저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의 외비를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를 해서 지은 것이다.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와 유영아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두 대통령의 만남은 보수층이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7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후 공개 행보를 열흘째 접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통상 부부가 함께하는 종교 행사, 성탄 미사 및 예배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성탄 예배에 동행을 하고 쪽방촌 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권 관계자인 말입니다. 김 여사가 당분간은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누가 무슨 사유로 김 여사를 이렇게 주저앉혔을까요? 그런데 어제 인터넷판에는 묘한 기사가 떴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자제해왔다면 지금 좀 보수 진영에서 이제는 활동을 좀 하시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신문은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 입을 빌어서 도시모터스 특검 그리고 가방 수수 논란 여파가 번져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을 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대선 캠페인 때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내로서 내조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던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펼치다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여권의 결정타로 작용한 것을 두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행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범 후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설치되지 않은 사이 보좌 기능과 내부 견제 기능이 함께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몰래카메라를 지키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보좌, 경호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과 사회적 약자 행보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만 가방 수수 논란으로 퇴색됐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특별감찰관이랄까요? 올해도 그 예산은 9억이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특별보좌관을 아직도 두지 않은 걸까요? 자, 한동훈 이재명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9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한동훈은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관리에 따라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르면 다른 당의 대표를 찾아가서 악수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국회 민주당 대회의실이었는데 백드롭에는 김건희 특검 대통령 수용하라 이런 구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사진이 계속 찍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이 전날 상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재명은 방송 사진 기자들 앞에서는 자, 악수 한번 할까요? 사진을 한번 먼저 찍을까요? 이러면서 분위기를 먼저 선도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김건희 특검은 거론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 약자들, 서민들 중
현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 아닌가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절실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현명해 주시면 좋겠다. 글쎄요, 지금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또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도 현명하자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1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상생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분위기 좋게 나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 기울기라든가 간병 싸움을 하지 말고 결정할 게 있으면 저랑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29일 이제 공식 가동됐습니다. 한동훈 당수 체제인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후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희동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들을 인선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농구의 피벗 플레이처럼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을 지탱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글쎄요, 공공선이면 파블릭 굿이죠. 그리고 공동선은 커먼 굿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요사이 한동훈 위원장이 부쩍 그 파블릭 굿 이걸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읽는 걸까요? 어쨌든 그는 오늘로서 총선이 103일 남았는데 우리는 소수당이고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쳤다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 그 뒤에 한 말도 재밌습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것이고 제갈량은 길국졌다. 솔선수범하면서 앞으로 나가자. 글쎄요, 최수종 사극이라고 하면 요즘 방송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 외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를 두고 한동훈이 최근 탈당한 이준석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문제는 삼국지연의에만 나옵니다.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고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를 거론을 했죠. 윤석열 후보에게 그 비단 주머니를 준 겁니다. 신문지를 꽉 넣어서 말입니다. 그 비단 주머니를 비롯해서 가끔 이준석은 삼국지 고사를 즐겨 인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놀라운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비대위원회 당인직으로 들어가는 사무총장은 최근에 임명됐던 이만희가 그대로 있을 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사무총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선 장동혁을 임명한 것입니다. 그것도 0.5선입니다. 보궐선거에 지난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보궐선거에 당선이 된 0.5선 국회의원을 당의 전체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이 임명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공천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실세가 안정되는 곳입니다. 이 장동영은 지난번 보궐선거에 당선된 초선으로 부장판사 출신인데 아직까지 당내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에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앉혀서 총선 공천을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도록 한다면 글쎄요, 이걸 한동훈 직할 체제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올해는 제가 이런 말을 드릴까 합니다. 나쁜 일은 빨리 잊어야 한다. 나쁜 일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형벌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만 기억하십시오. 몇 년 전 제가 TV조선 메인뉴스 앵커를 할 때 매일같이 크로징 멘트로 썼던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썼던 말인데 이렇습니다.
내일은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내년엔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